한국을 무시했던 나라들이 지금 조용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군사력으로 위협한 것도 아닙니다. 영토를 넓힌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반도체를 쓰려면 한국이 필요하고, 배터리를 넣으려면 한국이 필요하고, LNG를 옮기려면 한국이 만든 배가 필요한 세상이 됐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다니엘 브룩스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절반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생각 자체가 한국이 노린 겁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시작해 허락받지 않고 테이블 한가운데 앉아버린 나라. 강대국들이 방심한 사이 소리 없이 세계 산업에 목줄을 쥔 나라. 강대국들이 방심한 그 대가가 지금 현실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50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라고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준 메타입니다. 인도 뭄바이 출신으로 지금은 미국 하버드 케네디 스쿨, 그러니까 미국 최고의 국제정치경제대학원에서 국제개발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제 생각이 완전히 뒤집힌 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첫 수업 날이었습니다. 2025년 가을 학기. 다니엘 브룩스 교수의 산업정책론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솔직히 기대가 크지 않았습니다. 브룩스 교수는 전직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이었습니다. 세계은행이란 가난한 나라들이 경제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고 정책을 조언해주는 국제기구입니다. 그 세계은행에서 가장 높은 경제학자 자리까지 오른 분이셨죠. 강의 자체가 기대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주제가 문제였죠. 교수님은 칠판에 한국어로 옮기면 이런 뜻의 단어를 적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선수.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나라는 21세기 가장 과소평가된 산업국가입니다.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의실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인도라는 답이 제일 많았습니다. 베트남, 멕시코, 인도네시아를 꼽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인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구 14억,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대국. 과소평가, 즉 실제보다 낮게 평가받는다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나라라고 믿었으니까요. 교수님은 아무 말 없이 손을 들었다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칠판에 새로운 단어를 썼습니다. 한국. 강의실이 묘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K-팝 얘기를 하려는 건가? 삼성 스마트폰 이야기인가? 이미 다 아는 얘기 아닌가? 교수님은 그 반응을 예상하셨던 듯 잠시 우리를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절반 가까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각 자체가 한국이 노린 겁니다. 펜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2025년 한국의 연간 수출액은 7,07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00조 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2026년 목표를 7,400억 달러로 더 높여 잡았습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히십니까? 인구 5,100만 명의 나라가 인구 14억의 나라와 수출 규모를 겨루고 있습니다.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은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강대국은 두 종류의 도전자를 경계합니다. 시끄럽게 올라오는 나라와 소리 없이 올라오는 나라입니다. 시끄러운 나라는 금방 눈에 띕니다. 군사력을 과시하고 주변국을 위협하죠. 그래서 기존 강대국들의 견제도 빠릅니다. 하지만 소리 없이 올라오는 나라는 다릅니다.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없어서는 안 되는 자리를 차지해버립니다. 한국은 후자였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저는 노트에 그 문장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건 한국의 성공이 아닙니다. 한국이 어떻게 강대국들을 방심하게 만들었는지입니다.
그리고 그 방심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로 돌아왔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덧붙이셨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들으면 여러분 중 몇 명은 오늘 밤 잠을 못 잘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두 번째 수업이었습니다. 브룩스 교수님은 강의실에 들어서시며 칠판에 연도 하나를 적으셨습니다. 1965년.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해를 기억하십시오. 이 해의 세계 경제 질서가 하나의 틀로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틀 안에서 한국에게 주어진 자리는 딱 하나였습니다. 조립공장. 교수님은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1960년대 세계 산업의 구조는 단순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이 기술을 개발하고 브랜드를 만듭니다. 인건비가 싼 나라들이 그 부품을 받아 조립하고 완제품을 돌려보냅니다. 부가가치, 그러니까 물건을 팔아서 남는 이익의 대부분은 기술을 가진 나라가 가져갑니다. 조립을 맡은 나라에 남는 건 노동자들의 임금뿐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게 꼭 나쁜 건가요? 분업 아닌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분업이 맞습니다. 문제는 그 분업에서 누가 규칙을 정하느냐입니다. 규칙을 정하는 쪽은 언제든지 조건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단가를 낮출 수도 있고 다른 나라로 공장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조립만 하는 나라는 그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을의 위치입니다. 선진국들은 한국이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노트 필기를 멈췄습니다. 인도가 떠올랐습니다. 인도도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1947년 영국에서 독립한 뒤 인도는 스스로 산업을 키우겠다며 국영 기업들을 세웠습니다. 철강, 자동차, 항공. 정부가 직접 나서서 만들고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1991년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는 위기가 왔습니다. 외국에서 물건을 사올 달러가 떨어진 겁니다. 인도는 금을 영국에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그 이후 인도는 문을 열었습니다. 외국 자본을 받아들이고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성장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의 과실 대부분은 외국 기업들이 가져갔습니다. 기술은 여전히 외국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털어내려 했습니다. 교수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교수님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1970년대 초반 한국의 전자산업을 보십시오. 당시 한국 기업들은 일본에서 부품을 통째로 수입했습니다. 그걸 조립해서 완제품을 만들었습니다. 텔레비전 한 대를 팔아도 핵심 부품값, 기술료, 브랜드 사용료를 제하고 나면 한국에 남는 건 전체 가격의 20%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80%는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은 언제부터 달라진 건가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달라진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달라지려 했습니다.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교수님은 인도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인도와 한국은 거의 같은 시기에 산업화를 고민했습니다. 인도는 정부가 직접 산업을 운영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국영기업이 철강을 만들고 국영기업이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경쟁이 없으니 기술이 발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팔리든 안 팔리든 정부가 지원했으니까요. 그 구조가 수십 년간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되 반드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출하지 못하면 지원을 끊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기술을 키워야 했습니다. 기술을 키우려면 죽어라 연구해야 했습니다. 그 압박이 한국 기업들을 단련시켰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가슴 한켠이 무거워졌습니다. 인도는 기업을 보호했고 한국은 기업을 몰아붙였습니다. 보호받은 기업은 편안해졌고 몰아붙여진 기업은 강해졌습니다. 교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한국도 조립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이른 시기에. 정부와 기업이 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부품을 직접 만들자. 기술을 우리 손으로 개발하자. 언젠가는 우리 브랜드로 팔자.
이게 말처럼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선진국들의 견제가 시작되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자본도 기술도 없는 상태에서 그 길을 선택한 건 무모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 선택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었나요?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없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기업이 중간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쌓인 것들이 있습니다. 기술, 경험, 그리고 절대 남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집착에 가까운 태도입니다. 저는 노트를 덮으면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보호와 경쟁. 인도는 보호를 택했고 한국은 경쟁을 택했습니다. 그 선택 하나가 수십 년에 걸쳐 전혀 다른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틀린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교수님이 마무리하셨습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에게 허락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자리를 거부했습니다. 거부한 다음이 더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길을 한국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칠판에 짧은 단어 하나를 더 적으셨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오늘 밤도 잠을 못 잘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반도체. 세 번째 수업이었습니다. 브룩스 교수님은 강의실에 들어서시자마자 칠판에 짧은 질문 하나를 적으셨습니다. 챗GPT는 어디서 작동하는가? 챗GPT란 요즘 전 세계에서 수억 명이 사용하는 인공지능 대화 프로그램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면 사람처럼 답을 내놓는 프로그램이죠. 미국 회사가 만들었고 미국 기술로 돌아간다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을 둘러보셨습니다. 미국 회사가 만들었으니 미국 기술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거의 모든 손이 올라갔습니다. 교수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틀렸습니다. 챗GPT가 작동하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는 특수한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 반도체 안에는 고대역폭 메모리, 줄여서 HBM이라고 부르는 부품이 들어갑니다. HBM이란 쉽게 말해 인공지능의 두뇌가 정보를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돕는 초고속 기억 장치입니다. 일반 메모리보다 수십 배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 HBM의 90% 이상을 만드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저는 잠시 멍했습니다. 챗GPT가 한국 부품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바로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인공지능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거대 기술 회사들이 인공지능 개발에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한국이 HBM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인공지능 자체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미국이 인공지능 패권을 주려면 한국이 옆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건가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의존이 맞습니다. 엔비디아라는 회사 들어보셨죠? 인공지능용 반도체를 만드는 미국 회사입니다. 시가총액, 그러니까 회사의 전체 가치가 한때 세계 1위를 기록한 곳입니다. 그 엔비디아의 최고급 반도체 안에 들어가는 HBM은 대부분 한국산입니다. 엔비디아가 아무리 뛰어난 설계를 해도 그 안을 채우는 핵심 부품은 한국에서 옵니다. 교수님은 반도체 이야기를 더 이어가셨습니다. HBM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컴퓨터, 텔레비전, 자동차 안에는 모두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디램과 낸드 플래시라고 부르는 부품입니다. 디램은 기기가 작동하는 동안 정보를 잠깐 저장하는 장치이고 낸드 플래시는 사진이나 영상처럼 오래 보관해야 하는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이 두 가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합쳐서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반도체는 원래 미국이나 일본이 강한 거 아닌가요?
한국이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간 건가요? 교수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이 반도체를 처음 만들겠다고 나섰을 때 미국과 일본은 비웃었습니다.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산업에 뛰어들겠다는 거니까요. 실제로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던 1980년대 초반, 일본 전문가들은 10년 안에 망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배우면서 동시에 그 기술을 개량했습니다. 반도체 회로를 더 작게 만드는 기술,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하는 기술, 더 빠르게 작동하는 기술. 이 분야에서 한국은 일본을 따라잡고 결국 앞질렀습니다. 2025년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전체 수출의 24%를 차지했습니다. 1,000조 원에 가까운 수출 중 4분의 1이 반도체에서 나온 겁니다. 저는 노트 필기를 멈추고 교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인도 이야기가 또 떠올랐습니다. 인도에도 반도체 산업을 키우겠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 국영 반도체 회사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기술 개발보다 조직 관리에 더 많은 에너지를 썼습니다. 결국 흐지부지 됐습니다. 지금 인도는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려고 막대한 보조금을 뿌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기술을 키우는 대신 외국 기업을 불러들이는 방식입니다. 한국이 40년 전에 직접 부딪혀 올라간 길을 인도는 아직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억지로 접었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인공지능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인공지능은 더 커지고 더 빨라질 겁니다. 그 말은 HBM 수요도 계속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걸 만드는 나라는 지금으로서는 한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덧붙이셨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장악한 건 그것만이 아닙니다. 저도 모르게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에너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한국 없이는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강의실을 나서는데 옆자리 학생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강의 어땠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무서웠습니다. 그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강의실에 도착했습니다. 에너지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수업이었습니다. 브룩스 교수님은 강의실에 들어서시며 칠판에 숫자 하나를 적으셨습니다. 영하 163도.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온도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걸 운반하는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사실상 하나입니다. 어디일까요? 이번엔 망설이는 학생이 없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한국이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사흘 전만 해도 이런 반응은 없었을 겁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입니다. 오늘은 에너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먼저 배경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금 세계는 에너지 전환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석탄과 석유처럼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뿜는 연료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거세졌습니다. 그 전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연료가 액화천연가스입니다. 줄여서 LNG라고 부릅니다. 천연가스를 영하 163도까지 냉각해 액체로 만든 것인데 이 상태로 만들면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들어 배로 운반할 수 있게 됩니다. 석탄이나 석유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훨씬 적어서 친환경 에너지로 가는 중간 단계의 연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 LNG를 운반하는 배가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극도로 어렵습니다. 영하 163도를 유지하면서 수만 킬로미터를 항해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온도가 올라가면 액체가 다시 기체로 변하면서 폭발 위험이 생깁니다. 화물창, 그러니까 화물을 담는 특수 탱크의 단열 기술이 핵심입니다.
이 기술을 완성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에서 이 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뿐입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이 세 곳이 세계 LNG 운반선 수주 잔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주 잔량이란 앞으로 만들어야 할 배의 물량을 말합니다.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게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유럽 이야기를 해드리죠.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으로 가스를 공급받고 있었는데 전쟁이 나자 그 공급이 끊겼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갑자기 다른 곳에서 에너지를 구해야 했습니다. 미국, 카타르, 호주에서 LNG를 사오기로 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LNG를 실어 나를 배가 부족했습니다. 그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결국 유럽 국가들은 한국 조선소에 줄을 서야 했습니다. 카타르가 LNG 운반선 100척을 발주하면 그중 80척은 한국에서 나옵니다. 유럽이 러시아 에너지를 끊고 다른 곳에서 사오려 해도 그걸 실어 나를 배는 한국이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공급망의 핵심 지점을 장악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공급망이란 쉽게 말해 물건이 만들어져서 소비자에게 닿기까지의 전 과정입니다. 그 과정 어딘가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자리를 차지하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원자력 발전소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한국이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를 놀라게 한 건 조선업만이 아닙니다. 2025년 6월 유럽에서 조용하지만 충격적인 계약이 하나 체결됐습니다. 체코라는 나라 혹시 아십니까? 중부 유럽에 있는 나라입니다. 체코 정부가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2기를 짓기로 했는데 그 공사를 맡을 나라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계약 규모가 26조 원이었습니다. 체코 현대사에서 가장 큰 단일 건설 프로젝트였습니다. 한 학생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교수님, 원자력 발전소는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수주전에 뛰어든 나라가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 전력공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 수출국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체코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교수님은 잠시 뜸을 들이셨습니다. 프랑스는 납기를 맞춘 적이 없었습니다. 납기란 약속한 날짜까지 공사를 끝내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프랑스가 지은 원전들은 대부분 수년씩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했을 때 미국과 프랑스와 일본을 모두 제치고 수주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짜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기술력에 신뢰가 더해진 겁니다. 그런데 체코 원전 수주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가 수주를 방해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심지어 자국정보기관 요원까지 동원해 공작을 벌였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체코 반독점 당국이 프랑스의 진정을 기각하고 법원이 가처분을 취소하면서 결국 한국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기술을 배운 나라가 기술을 가르쳐준 나라와 싸워서 이긴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인도도 원전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 파트너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마무리하셨습니다. LNG 운반선과 원전. 이 두 가지는 앞으로 수십 년간 세계 에너지 시장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을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에너지 없이는 어떤 나라도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옮기고 만드는데 한국이 필요합니다. 이게 체급을 올린 나라의 두 번째 증거입니다. 저는 노트를 덮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돌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5번째 수업이었습니다. 브룩스 교수님은 강의실에 들어서시자마자 칠판에 단어 하나를 적으셨습니다. 방산.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무기를 사는 나라는 파는 나라에 묶입니다.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무기를 산 나라는 그 무기가 낡을 때까지 길게는 30년에서 40년 동안 부품을 공급받고 수리를 받고 성능을 개량해야 합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판나라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기 수출은 단순한 장사가 아닙니다. 전략적 관계를 맺는 겁니다. 오늘은 한국이 그 관계를 어떻게 넓혀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교수님은 먼저 숫자를 제시하셨습니다. 10년 전 한국은 세계 무기 수출국 순위에서 20위권 밖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세계 9위가 됐고 2023년에는 사실상 4위권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수출액이 1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9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10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올라간 건가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폴란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나라입니다. 전쟁이 터지자 폴란드는 즉각 유럽 최대 규모의 재무장을 선언했습니다. 자국 군대를 빠르게 강화해야 했습니다.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미국산 전차를 살 수도 있었고 독일산 전차를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최종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이유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납기였습니다. 미국과 독일은 주문하면 5년에서 7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국은 2년에서 3년 안에 납품하겠다고 했습니다. 전쟁이 코앞인 나라에게 납기는 가격보다 중요했습니다. 둘째는 가격이었습니다. 성능 대비 가격이 미국이나 독일 제품보다 합리적이었습니다. 셋째는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가 자국 내에서 일부 무기를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을 함께 넘겨주겠다고 했습니다. 자국 방산 산업을 키우고 싶었던 폴란드에게 이건 결정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계약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K2 전차 180대에 추가 옵션 820대, K9 자주포 672문, 경전투기 FA50 48대. 총 계약 금액이 수십조 원에 달했습니다. K2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3세대 반전차입니다. K9 자주포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주포로 노르웨이, 인도, 호주, 이집트 등 10개국 이상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미국 무기에 비하면 아직 한참 아래 아닌가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비교 대상이 미국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10년 전 한국이 어디 있었느냐입니다. 한국은 불과 50년 전만 해도 비행기 한 대 제대로 조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독자 전투기를 개발해서 수출하려 합니다. KF-21이라는 전투기입니다. 음속보다 빠르게 날 수 있는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기술로 개발한 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유럽 공동 개발.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잠시 멍했습니다. 세계에서 8번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유럽 공동 개발. 그 다음이 한국.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에 그 숫자를 받아 적으려 했는데 펜이 멈췄습니다. 인도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테자스라는 독자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1983년에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로 40년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완전한 실전 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고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리고 기술 이전이 막히고 일정이 계속 늦어졌습니다. 14억 인구의 나라가 40년 동안 매달린 일을 한국은 훨씬 짧은 시간 안에 해냈습니다. 저는 갑자기 이 강의실에 있는 게 불편해졌습니다. 인도가 자랑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최대 민주주의,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대국.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제가 가진 자부심이 숫자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왜 못했을까? 자원이 없어서? 한국도 없었습니다. 전쟁을 겪어서? 한국도 겪었습니다. 민주주의라 느렸던 건가? 한국도 민주주의입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자학이 아닙니다. 배움입니다. 한국이 잘한 걸 인정하는 게 인도를 낮추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인도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저는 눈을 떴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이 강의실에 앉아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잘된 나라를 연구해서 내 나라에 가져가는 것. 자학이 아니라 학습. 저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천천히 적었습니다. 한국이 한 선택들. 인도가 하지 않은 선택들. 인도는 수십 년째 독자 전투기 개발에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해냈는지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 역사상 가장 큰 방산 수주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낡은 잠수함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새 잠수함 최대 12척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잠수함 건조 비용과 앞으로 30년에서 40년간의 운용 유지 비용을 합치면 총 60조 원 규모입니다. 단일 방산 수출 계약으로는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 수주전의 최종 후보에 남은 나라가 두 곳입니다. 한국과 독일입니다.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을 모두 제치고 한국이 최종 결선에 오른 겁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독일을 이길 수 있을까요? 독일은 잠수함 강국 아닌가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독일은 수십 년간 유럽과 나토, 그러니까 북대서양 군사동맹 국가들의 잠수함을 팔아온 나라입니다. 캐나다는 나토 회원국이기도 해서 독일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게도 강점이 있습니다. 잠수함의 잠항시간, 그러니까 물속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려주는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에서 한국이 앞서 있습니다. 납기 능력도 한국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은 전략이 달랐습니다. 조선 회사끼리 따로 경쟁하는 대신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손을 잡고 하나의 팀으로 뭉쳤습니다. 우리끼리 싸우는 대신 힘을 합쳐 독일과 싸우기로 한 겁니다. 캐나다 총리가 직접 한국거제 조선소를 방문해 잠수함에 올라탔습니다.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총수들이 캐나다로 날아갔습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6년 상반기 안에 최종 결정이 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닙니다. 한국이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잠수함도 못 만들던 나라가 세계 최강 조선국 독일과 60조짜리 계약을 놓고 최종 2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자신을 지키는 나라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나라로 올라서고 있었습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계약서로 세계 지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반도체, 에너지, 방산. 세 분야에서 한국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취가 처음부터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한국은 올라오는 길에 3번 벼랑 끝에 섰습니다. 그리고 3번 다 올라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6번째 수업이었습니다. 브룩스 교수님은 강의실에 들어서시며 칠판에 연도 3개를 나란히 적으셨습니다. 1997년, 2008년, 2019년.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의 진짜 성격은 평화로운 시기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드러납니다. 압박을 받으면 어떻게 반응하는가? 실패하면 어떻게 일어서는가? 이게 그 나라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오늘은 한국이 3번의 벼랑 끝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첫 번째 연도부터 시작하셨습니다. 1997년입니다. 당시 한국은 외환보유고가 바닥났습니다. 외환보유고란 나라가 갖고 있는 외국 돈, 주로 달러를 말합니다. 이게 떨어지면 수입대금을 못 내고 외국 빚을 갚지 못합니다. 국가부도, 즉 나라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결국 한국은 국제통화기금에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줄여서 IMF라고 부르는데 돈이 부족한 나라에 긴급 자금을 빌려주는 국제기구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경제구조를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 조건이 어떤 건가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기업 구조 조정, 금융 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쉽게 말하면 부실 기업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은행 체계를 뜯어고치고 해고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동법을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IMF 조건을 그대로 따르거나 아니면 거부하고 버티거나입니다. 한국은 제3의 길을 택했습니다. 조건을 수용하되 무엇을 살리고 무엇을 정리할지는 한국이 직접 결정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 세 가지 전략 산업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켰습니다. 구조 조정을 기회로 삼아 오히려 이 분야의 경쟁력을 더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경쟁력 없는 기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나섰습니다. 당시 한국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 나라에 바쳤습니다. 결혼반지, 돌반지, 갑오로 내려오던 금부치까지 내놓았습니다. 경제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습니다. 개인이 금을 팔아 나라 빚을 갚는 게 합리적인 계산으로 나오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상징적 의미는 엄청났습니다. 국민들이 나라의 빚을 자기 빚처럼 느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국은 IMF 구제 금융을 예정보다 3년 일찍 갚았습니다. 2001년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인도가 떠올랐습니다. 인도도 1991년에 비슷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서 IMF에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금을 영국에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렸습니다. 그 위기 이후 인도는 경제 자유화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략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거나 기술 자립을 향해 국가 역량을 집중하는 방식은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의 차이가 지금의 차이를 만든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두 번째 연도로 넘어가셨습니다. 2008년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대형은행들이 무너지고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요동쳤습니다. 한국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IMF에 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위기를 관리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1997년의 경험을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한국은 외환 보유고를 충분히 쌓아뒀습니다. 위기가 오면 어떻게 대응할지 시나리오도 미리 짜뒀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과 통화스왑 협정도 맺어뒀습니다. 통화스왑이란 두 나라가 서로의 화폐를 필요할 때 빌려 쓸 수 있도록 약속하는 협정입니다. 달러가 급히 필요할 때 미국에서 빌려올 수 있는 안전망을 미리 만들어둔 겁니다. 같은 위기가 와도 준비한 나라와 준비하지 않은 나라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2008년 위기에서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오히려 위기 이후 수출이 늘었습니다. 교수님은 세 번째 연도를 가리키셨습니다. 2019년입니다. 이번엔 전쟁도 금융위기도 아니었습니다.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갑자기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이 세 가지 소재는 반도체를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포토레지스트란 반도체 회로를 새기는 데 쓰이는 특수 감광액이고 불화수소는 반도체 표면을 정밀하게 씻어내는 화학물질입니다. 이 소재들의 대부분을 한국은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을 외교적으로 압박해 양보를 얻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공급망을 무기로 쓴 겁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 반도체 산업이 마비된 건가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비될 수도 있었습니다. 핵심 재료가 들어오지 않으면 반도체를 만들 수 없으니까요. 대부분의 나라라면 협상 테이블에 앉아 양보했을 겁니다. 공급망이 끊기는 건 치명적이니까요. 한국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양보 대신 국산화를 선언했습니다. 3년 안에 이 소재들을 우리 손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학생이 반박했습니다. 교수님,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일본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을 3년 만에 따라잡는다고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해냈습니다. 정부와 기업과 연구소가 한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미 관련 기술 기반이 어느 정도 있었고 부족했던 건 투자와 의지였습니다. 위기가 그 투자와 의지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3년이 지나자 핵심 소재의 상당 부분이 국산화됐습니다. 일본 의존도가 오히려 빠르게 줄었습니다. 압박이 역효과를 낸 겁니다. 교수님은 칠판의 새 연도를 다시 가리키셨습니다. 1997년, 2008년, 2019년. 세 번의 위기에서 한국은 같은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굴복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위기를 산업 고도화의 발판으로 바꿨습니다. 산업 고도화란 더 높은 기술, 더 높은 부가가치를 만드는 방향으로 산업을 끌어올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강대국들이 한국을 불편하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압박해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져서 돌아옵니다. 저는 노트를 덮으면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위기는 어느 나라에 나옵니다. 차이는 그 위기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한국은 매번 더 어렵고 더 긴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쌓여서 지금의 자리가 됐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패턴이 어디서 왔는지 다음 시간에 그 구조를 분해해 보겠습니다. 7번째 수업이었습니다. 브룩스 교수님은 강의실에 들어서시며 칠판에 짧은 문장 하나를 적으셨습니다. 표준은 기준이 아니다. 표준은 권력이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어떻게 규칙을 따르는 나라에서 규칙을 만드는 나라로 넘어갔는지 보겠습니다. 이게 체급을 올리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교수님은 먼저 표준이 무엇인지 설명하셨습니다. 표준이란 어떤 기술이나 제품이 따라야 할 공통규격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게임의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스마트폰이 같은 방식으로 통신할 수 있는 건 모두가 같은 통신 표준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표준을 정하느냐에 따라 시장의 주도권이 결정됩니다. 표준을 정한 나라의 기업이 핵심 기술 특허를 쥐게 되고 다른 나라 기업들이 그 기술을 쓰려면 특허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통행세입니다. 표준을 만든 나라가 영원히 통행세를 받는 구조입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표준은 원래 강대국들이 정하는 거 아닌가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맞습니다. 20세기 내내 그랬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이 표준을 만들고 나머지 나라들은 그걸 따랐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느 순간부터 그 구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요? 남들보다 먼저 뛰어들었습니다. 교수님은 이동통신 이야기부터 시작하셨습니다. 1990년대 초반 이동통신 시장에서 두 가지 방식이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이 밀고 있는 방식과 미국 일부에서 쓰던 CDMA 방식이었습니다. CDMA란 여러 사람이 동시에 통화할 때 신호가 겹치지 않도록 처리하는 기술 방식의 이름입니다. 당시 CDMA는 검증되지 않은 소수파 기술이었습니다. 실패하면 그 나라만 고립되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한국은 CDMA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1996년 세계 최초로 이 기술을 상용화했습니다. 상용화란 실험실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사람들이 돈을 내고 쓸 수 있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CDMA는 3세대 이동통신의 핵심 기술이 됐습니다. 한국은 그 기술의 특허와 노하우를 먼저 쌓았습니다. 후발주자가 표준 설정자가 된 겁니다. 이 패턴은 반복됐습니다. 4세대 LTE에서도 5세대 이동통신에서도 한국은 세계 최초 상용화를 달성했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핵심 표준 특허에서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 1위에서 2위권입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 어떤 기업이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쓰려면 한국 기업의 특허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통행세를 받는 나라가 된 겁니다.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최초 상용화만 한다고 표준이 되는 건가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최초 상용화는 시작입니다. 그 이후 그 기술을 전 세계가 채택하도록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싸워야 합니다. 국제표준화기구란 각국이 모여 어떤 기술을 공통규격으로 쓸지 결정하는 국제회의체입니다. 이 싸움에서 한국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외교적 협상과 기술적 설득을 동시에 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특허 비중으로 나타난 겁니다. 교수님은 두 번째 사례를 꺼내셨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입니다.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배터리가 자동차 산업의 핵심이 됐습니다.
배터리 안에는 여러 규격이 있습니다. 세례 크기, 모양, 연결 방식, 충전 방식. 이 규격을 누가 정하느냐에 따라 시장의 주도권이 결정됩니다.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세 회사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세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이 배터리 기술에서 앞서 나가면서 규격 표준화 논의에서도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아십니까? 테슬라, BMW, 폭스바겐 같은 세계 최고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 배터리 규격에 맞춰 차량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만드는 나라가 부품 규격을 따라가는 구조입니다. 이건 단순히 부품을 파는 게 아닙니다. 공급망의 핵심 고리를 장악한 겁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중국이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다던데 결국 따라잡히지 않을까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특이한 점은 따라잡히기 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중국이 현재 배터리 기술을 따라잡을 때쯤 한국은 이미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개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란 기존 배터리의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바꾼 것으로 훨씬 안전하고 에너지 밀도가 높습니다. 경쟁자들이 현재를 따라잡으면 한국은 이미 미래에 가 있는 겁니다. 교수님은 세 번째 사례를 꺼내셨습니다. 전자정부입니다. 한국은 유엔이 발표하는 전자정부 평가에서 수년간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부란 주민등록 등본 발급, 세금 신고, 복지 신청 같은 행정 서비스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에서는 웬만한 행정 업무를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다 처리합니다. 관공서에 직접 줄 설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은 거 아닌가요? 앱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기술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전자정부를 만들려면 세금청, 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같은 모든 정부 부처의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해야 합니다. 각 부처는 수십 년간 자기만의 방식으로 데이터를 쌓아왔습니다. 그걸 통합하려면 엄청난 저항이 생깁니다. 영국도 전자정부를 추진하다 부처 간 협력이 안 돼 수십 년째 고전하고 있습니다. 기술 문제가 아니라 조직 문제입니다. 한국은 그 문제를 1990년대 말에 이미 풀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수십 개 나라가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수출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행정이 돌아가는 방식 자체를 한국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시스템을 제공한 나라는 그 나라가 시스템에 의존하는 한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통신 표준, 배터리 규격, 행정 시스템. 한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계의 규칙을 조금씩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총성도 없이 선언도 없이. 그래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수업이 끝날 무렵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교수님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르준, 그 전에 자네에게 먼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브룩스 교수님은 강의실에 들어서시며 지난 시간과 달리 칠판에 아무것도 적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제 쪽을 바라보셨습니다. 아르준, 지난 시간에 자네가 질문을 했죠. 한국의 가장 큰 리스크가 무엇이냐고. 그 전에 내가 먼저 자네에게 묻겠습니다. 자네는 인도가 왜 한국처럼 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방어적인 마음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인도는 규모가 다릅니다. 14억 인구의 수십 개의 언어, 복잡한 민주주의 구조. 한국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따로 움직이고 정책 하나를 밀어붙이려 해도 수많은 이해관계가 충돌합니다. 교수님은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이유가 아닙니다. 한국도 민주주의입니다. 한국도 자원이 없었습니다.
한국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규모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차이는 다른 데 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세 나라 이름을 적으셨습니다. 브라질, 멕시코, 말레이시아. 이 나라들을 보겠습니다. 브라질은 1970년대에 야심찬 산업화를 시작했습니다. 항공, 자동차, 조선, 철강 모든 분야에 투자했습니다. 실제로 브라질은 엠브라에르라는 세계적인 항공기 회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지역 항공기 시장에서 지금도 강자입니다. 하지만 경제 위기가 오자 산업 정책 전체를 포기했습니다. 외국 자본에 의존하기 시작했고 기술 자립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지금 브라질의 주요 수출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두, 철광석, 원유입니다. 땅에서 캐내거나 수확한 것들입니다. 40년 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멕시코는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뒤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공장이 들어서고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들은 멕시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조립 공장이었습니다. 부품은 수입하고 조립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구조.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멕시코 브랜드로 세계 시장에서 팔리는 제품을 떠올려 보십시오. 좀처럼 생각나지 않을 겁니다. 말레이시아는 프로톤이라는 국산 자동차 브랜드를 키우려 했습니다. 한국의 현대자동차처럼 독자 브랜드로 세계 시장에 나서겠다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방향을 바꿨습니다. 투자를 줄이다가 결국 중국 기업에 지분을 넘겼습니다. 독자 브랜드의 꿈을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보입니까? 한 학생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중간에 멈췄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확합니다. 중간에 멈췄습니다. 위기가 오거나 압박이 오거나 더 쉬운 길이 보이면 방향을 틀었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7년 국가부도 직전에도 전략 산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소재 수출을 막았을 때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세계 시장에서 수십 년간 품질 낮은 차 취급을 받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는 세계 3위 자동차 그룹입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제 질문에 답하셨습니다. 아르준, 한국의 리스크를 물었죠.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중국의 추격도, 미국의 견제도, 일본의 압박도 한국의 진짜 리스크가 아닙니다. 한국의 유일한 리스크는 스스로 멈추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올라오게 한 건 외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계속되는 한 한국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 선택이 멈추는 순간 하강이 시작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첫 수업날 교수님이 한국이라는 단어를 칠판에 적었을 때 저는 속으로 실망했습니다. K-팝이나 스마트폰 얘기를 하려는 건가 싶었습니다. 손을 들어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생각한다고 표시했습니다. 그 생각이 지금은 부끄럽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을 나서는데 교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르준, 논문 주제 정했습니까? 아직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을 연구해 보십시오. 경제학자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모델이 없습니다. 그래서 흥미롭습니다. 한국을 이해하고 싶다면 결과를 보지 마십시오. 선택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선택이 반복되는 패턴을 보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저는 조선소 계단을 내려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니, 강의 건물 복도를 걸으면서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출발한 나라. 자원도 없고 영토도 작고 어떤 강대국도 성공을 예상하지 않았던 나라. 그 나라가 소리 없이 세계 반도체의 핵심을 쥐고 에너지 전환의 열쇠를 쥐고 방산 수출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통신과 배터리와 행정 시스템의 규칙을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테이블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생각 자체가 한국이 노린 겁니다. 저는 그날 저녁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처음 페이지에 적혀 있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선수. 그 단어 옆에 저는 천천히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나라.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